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딸 김주애를 공식 행사에 대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김주애의 4대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죠. 오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애,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게 이제 1년 조금 넘은 정도인데 그 뒤로 19번이나 북한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이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18일이죠. 북한이 화성 17이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장면에 이제 김주애가 처음 등장을 했고요. 예. 당시에 그 전체적으로 북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인민의 끝없는 행복, 후대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이것이 화성 17을 발사한 핵심적인 메시지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후대들의 밝은 웃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것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만 일종의 김정은의 애민주의, 그 인민대중제일주의라 해서 이런 미래 세대를 자기가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화성 17과 연결해서 그 일종의 그 감성의 정치 또 메시지의 정치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정도면은 거의 후계자로 구축이 된 것이 구축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시설 동행도 당연히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김정은 자체가 현지 지도로 이 군 관련 시설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보여줄 것이 많지 않고 우리가 그간 1년간 봐왔습니다만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특히 뭐 핵 미사일에 대해서 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시설을 방문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주애에 동행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두 번째는 이게 승계 구도로 연결해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4대 세습을 가는데 가장 큰 약점은 군 관련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선군 정치라 해서 김정일 시기에 이제 군을 앞세운 정치인데 그게 저는 여전히 그 북한 정치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김주애의 약점인 어떤 군 관련된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나오는 자료 화면을 보면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정말 앳된 모습이었는데 점점 뭐 성장도 당연히 했습니다마는 뭔가 의도된 연출처럼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승계자라면 또 김주애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2013년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전히 10대의 여아다.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은 여아라는 것이죠. 물론 백두혈통, 이제 김일성으로 내려오는 백두혈통의 승계 구도라면 나이 자체가 어떤 정도의 그 작용을 할지는 우리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중시하는 그런 북한의 입장에서의 10대 여아는 여전히 그 분명한 핸디캡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나타납니다만 점점점 뭔가 김주애가 성숙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나오는 이 사진들이나를 보면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에 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고 분명히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흐름에서의 그런 김주애의 약점인 어린 나이를 좀 이렇게 극복해 보려는 그런 연출들은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으로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사진은 이제 그 가죽 자켓, 갈색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간에 많은 사진이 나왔는데 특히 예. 방금 말씀하신 이 사진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김정은 앞에서 찍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니까 모든 거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찍었다. 그리고 북한의 이 사진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일리 NK라고 이제 북한 쪽의 소식통을 갖고 주로 다루는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사진이 북한 내에서 당연히 공개가 됐고
이 사진을 본 북한 주민들의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미래의 수령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들고 후계자로 낙착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 사진에 나타난 것에서 모든 중심이 김정은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앞에 있다라는 것은 일정 수준 승계론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후에도 다른 뭐 사진들도 있습니다만 이 최고의 군 사령관들이 거수 경례를 다하는 그 김주애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김주애가 앉아 있고 군서열 1, 2, 3위가 뒤에 병풍처럼 서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을 보면 그 김주애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인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실제로 호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등장했을 때 뭐 사랑하는 자제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존귀하신 존경하는 뭐 샛별 여장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흐름들도 뭐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 최근에 자유아시아 방송이죠. RFA에서 보도에 따르면은 예.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난번 그 북한이 자신들의 위성체 발사 성공하고 나서 이것을 굉장히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평양시에서도 기념 강연회가 있었고 또 평양 북도에서도 기념 강연회가 있었다. 근데 RFA에 따르면 여기서 그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표현에 따르면 전 세계가 조선의 샛별 여장군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물론 뭐 이 보도의 사실 진위 여부는 조금 더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조선, 샛별, 여장군 이 셋 다 하나하나 의미가 사실 북한 최고 지도자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선이라는 것은 북한은 전체 한반도를 늘 조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전체 한반도를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북한은 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예, 그렇죠.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태양이라는 의미가 네.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광명성이라고 불리고 또 김정은도 어렸을 때 샛별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자체도 초기 혁명 활동을 할 때 조선의 샛별 혹은 조선의 한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샛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수령급에만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장군, 장군이란 표현도 사실 북한에서는 수령들, 최고 지도자에게만 부과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당연히 장군으로 불렸고 앞에도 다 장군으로 불렸거든요. 거기에 여장군이 붙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글쎄요, 그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저도 뭐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우상화, 신비화 작업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렇다면 여기서 상징성은 부여가 됐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연 이렇게 조선의 그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이 공식 매체에 일단 등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노동신문 같이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매체에 등장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등장하고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 부분 뭐 후계자로 볼 수 있는 그 강력한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통일부에서도 이 김주에 대해서 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통일부에서는 일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괜히 이런 것을 발표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통일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통일부랑 북한 연구자들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작년 11월 18일 날 처음 김주애가 등장해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행보를 저희가 쭉 보니까 여기에서 방금 우리 얘기 나오는 호칭과 예우가 바뀌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석단 서열 2위 자리에 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 나눈 현지 지도에 중요한 것을 동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 또 김주의 우표가 발행이 됐고 열병식에서 김주의 백마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백마라는 게 또 이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통일부에서의 판단도 이전에는 뭐 유보적인 입장이었죠. 두고 봐야 된다. 한데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그 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주의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라고까지 움직였다. 그 앞으로 좀 더 상황을 보긴 해야 되는데요. 뭐 정부 당국 판단도 그렇고 북한 연구자들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전보다는
뭔가 이 승계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은 아닌가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우표 같은 거는 김주혜가 나온 우표잖아요. 역시나 기념 우표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념 우표가 나왔는데 사실 김정일, 김정은도 다 기념 우표가 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빨리 기념 우표가 나온 적은 없었고 여러 장이 지금 보입니다만 그 안에 다 김주혜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리즈로.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김주혜를 기념하는 우표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한간에는 김정은에게는 첫째가 있고 아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주혜는 둘째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뭐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승계가 정말 된다고 한다면은 첫째는 뭐 없다 혹은 뭐 아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종의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에 의하면 2010년에 원래 그 널리 알려진 것은 2010년생 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2010년에 그 북한 평양으로 유럽의 남아 장난감이 많이 들어갔답니다. 아. 근데 굉장히 고급 장난감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분명히 거의 백두혈통 그 김정은의 아들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정부 당국이 판단을 해서 2010년생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첩보 우리 그 정부 당국에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아직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는 상황이긴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러니까 김주혜 오빠가 되겠죠. 예. 오빠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김주혜의 승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 만약 오빠가 있다 하면은 사실은 이런 현상이 북한의 기본적인 승계 구도에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렇고 상당 부분 약간 암시적인 표현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후계가 구축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게 일종의 상징화, 우상화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20대가 사실 넘어서부터 후계자 작업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2010년생 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지금 남겨두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죠. 그러면은 김주혜 같은 경우는 2013년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초등학교 4학년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조기 등판시킨 이유가 뭘까?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집중되는 글쎄 부분이죠. 뭐 그 통일부 측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김정은이 자기 후계 구도를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약간 그 김정은과 북한의 백두혈통의 가계로 올라가는데, 그 김정은의 어머니가 고용이라 해서 그 제일교포입니다. 그 제일교포 같은 경우는 북한 내에서 이른바 토대 배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정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김정일에게는 4명의 여인과 같이 살았는데 첫 번째만 정식으로 결혼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영희 같은 경우에 일종의 원산댁이라고 불리면서 주로 원산에 있고 외부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김정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경험들, 그러면서 권력을 쟁취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같은 고용위에서 난 형 김정철이 있고 또 배다른 형 김정남, 거기가 장자인데 그 김정남은 암살을 그렇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고모 부인 장성택도 하나의 굉장히 그 강력한 경쟁자에서 숙청해 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후계 구도와 또 자신의 권력을 그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김주혜를 좀 앞에서 내세운 거 아닌가, 미리부터 그런 준비시킨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저는 아닐 수 가능성도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미리 하면은 미리 파벌이 또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1인 지배체제의 특징이 꼭 북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2인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쵸. 거거든요. 2인자가 뭐 자기 자식이든 아니든 2인자가 생기면 권력의 신구 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그 건강은 더 이상 어떤 변수가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고정 변수 같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다 하고 김주혜가 후계 구도로 정착이 된다면 그 권력이 급격하게 김주혜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문제 삼는 종파주의, 파별주의가 거기서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나서서가 아니라 김주혜 쪽으로 옹이하는 세력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체제상의 아주 기본적인 그 구조적인 그런 한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인 정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빨치산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남성 위주의 군사력의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북한 체제가 일종의 가족 국가처럼 어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김일성도 어버이. 어버이라는 것이 약간 중성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남성상이 좀 강합니다. 그런 것을 과연 김주애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여전히 한계가 좀 보인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제가 좀 비교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대 세습이 백두혈통,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식으로 될 거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김주애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맥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어머니 대회를 이제 북한에서 이제 열었고 여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 대회에 11년 만에 열린 것이고 네. 개회식 폐마식에서 다 연설을 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분명히 메시지들이 있죠. 뭐 일부는 그것을 또 김주애랑 연계해서 해석을 예.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 어머니들을 존중해서 그 김주애를 여성 지도자로 부각한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 뭐 글쎄 저는 그 해석이 꼭 맞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분명히 이 회의에서 한 얘기들, 그 어머니 대회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은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인데요. 어머니는 미래 세대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북한이 현재 사상적으로 굉장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괴뢰 문화, 결국 남조선 문화인데 이 문화가 북한에 계속 침투를 하고 있어서 북한이 계속해서 사상투쟁을 강조하고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 대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들이 합세해서 사회적 이색 현상을 완전히 소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식이 아닌 언행 또 아니면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힌다. 이게 결국 한국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머니들이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고 예.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북한도 저출산, 물론 우리보다 훨씬 높긴 합니다만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저출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이 저기서 이제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도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했잖아요. 그런 감성 정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충분히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출된 김정은 거. 시기에 나타나서 나는 감성의 정치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예.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시기를 많이 모방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일성도 그 애민주의, 애민 사상이라 해서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김정은도 그런 주민들과의 접촉, 또 정말 주민들과의 감정적인 공유를 하는 모습을 선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르면 김정은도 인민 대중제일주의라 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보여주는 모든 사진이라든지 화면은 100% 다 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잘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극장 국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건 연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김정은의 그동안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김주의 등장. 근데 아까 그 북한 사회를 배경을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가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쨌든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김주애를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을 다 보고 있을 텐데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게 쉽게 납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 뉴스를 전하는 데일리 NK에서 그 네. 북한 직접 취재를 하니까요. 네네. 거기에 따르면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처음에 11월 18일 작년에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 아버지 엄마를 닮았다. 약간 북한 주민들도 좀 신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전혀 공개가 안 됐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 자기 부인 이설주를 공개를 했고 이제 자식까지 공개를 하니까 처음에 약간 호기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김주애의 옷차림, 복장 또 여러 가지 연출되는 모습들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들이 말하는 항공절이라는 것에서 가죽 잠버와 선글라스를 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꽤 있었다. 왜냐하면 이 가죽 코트라는 것은 북한 내에서 정말 극소수의 그 엘리트, 그 사실 김씨 일가만 거의 입는 수준의 그 거거든요. 워낙 고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선글라스라는 것은 북한 문화에서 결코 이것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 예. 그런 모습까지 연출되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 어려운데 왜
저런 어린 아이가 저런 차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뭐 파벌에 대한 여러 위험 요소들도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10대 여아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지지를 받기에 참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선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뭐 그동안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뭐 정상 국가임을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뭐 어떤 배경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11월 18일 작년에 등장했을 때 처음 등장했을 때 미래 세대라.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도 하는데 선대 세대랑 다르게 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북한 정부 체제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얘기하면서 배급제를 얘기를 했는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배급제가 다 없어졌고 예. 지금 시장화율이 전체 70%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도 더 이상 정부나 체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경제활동, 시장활동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두 번째는 외부 문화 유입의 노출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의 문화에 많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예전같이 완전 폐쇄된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것은 사상적 해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청년 세대, 청년 뭐 중시 사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아까 어머니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의 연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김정희가 나타났을 때는 분명히 미래 세대를 그 자비로운 아버지 상으로 김정은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이제 승계의 문제로 같이 연계돼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라든지 최선희 외무상, 뭐 현송월까지 여성의 역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론은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한 그 인물들 하나하나는 사실 북한의 그 엘리트층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아. 사실은 빨치산 전통에 아니면 백두혈통에 다 연계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수 없고 여전히 북한은 그 남성 중심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들의 그 북한 내 군도 그렇고 또 정부 쪽도 그렇고 예. 대부분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외적인 여성을 빼고는 대부분 남성이 다 국가를 끌어간다. 그런 면에서 김주애가 여전히 여성으로서 과연 이런 그 젠더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김주애의 승계 구도의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정권들에서 이렇게 여성이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김경희라 해갖고 이제 김정일의 그 동생이죠. 그래서 역할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